경기가 좋을 때는 주식도 오르고 임대료도 오르고 취직도 잘 되고 적어도 5년 이상 되는 채권들, 이런 채권을 투자를 하면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안 좋아질 때 가격이 오르는 거의 유일한 자산이에요. 채권은 마치 우리 포트폴리오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궁금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가치에 대한 이제 질문이고, 두 번째가 채권형 주식이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채권을 알면 주식을 좀 더 알기 쉽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네. 채권형 주식은 뭐예요? 원래 이제 워렌 버핏이 나는 채권형 주식에만 투자해 이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곡해도 하고 그거를 제가 이제 책에서 내가 생각하는 채권형 주식은 워렌 버핏의 채권형 주식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채권은 미래 가치가 확정돼 있어요. 내가 10,000원을 투자하면 복리로 몇 프로 속도로 올라서 이 10,000원이 10년 뒤에는 15,000원이 된다. 이렇게 15,000원이라는 미래 가치가 확정돼 있잖아요. 그게 픽스돼 있죠. 픽스돼 있죠. 픽스드 인컴이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운명이 정해진 아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 그래요? 아니 그냥 태어날 때 채권이라는 아이는 태어날 때 운명이 정해져. 맞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몇 달 있다가 돈이 나오고 언제 죽어. 죽는 날도 정해져 있어. 근데 중간에 사고가 가끔 날 수는 있어요. 사고가 날 수 있지. 그렇지만은 웬만하면 그렇게 정해져 있죠. 수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채권이라면 일반 주식은 10년 뒤에 이 회사의 가치, 재산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있나요? 모르죠. 10,000원을 투자했는데 이게 100만 원이 될지 20만 원이 될지 마이너스 망할지 50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주식의 미래 가치는 그래요. 하지만 채권형 주식은 채권처럼 확실하게 15,000원 딱 한 점으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그래도 10년 뒤면 약 18,000원 정도의 가치를 가질 것이라고 대략적으로라도 판단할 수 있는 주식이 채권형 주식이에요. 지금은 100억을 가지고 있지만은 미래에는 한 200억 정도 가지고 있을 거야라는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 한 2-3천 개 된다면 그 중에 한 10% 정도 돼요.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그 정도는 채권형 주식이고 그런 주식은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뭐 은행주, 요즘 그 은행주 같은 것도 다른 주식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게 재산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측정하기 쉬운가 하면 사람의 부를 예상을 할 때 대표님처럼 사업하시는 분의 10년 뒤 미래의 부를 측정하기는 저는 너무 어려워요. 사업한 지 이제 2달밖에 안 돼가지고요. 더 어려우실 거예요. 얼마나 더 잘 될지. 부자가 될지. 그러니까요. 망할지. 맞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건 채권형 주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공무원 같은 분들은 월급이 얼마고 10년 뒤까지 어느 정도 인상이 돼서 계산하기가 너무 쉬워요. 맞아요. 그러면 미래 재산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게 채권형 주식이죠. 그래서 과거 수익을 보면 마이너스 10, 20, 50, 마이너스 20 이렇게 가는 주식들은 다 빼버려요. 5555, 6666, 7777 이렇게 돈을 버는 기업들을 좋아해요.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가치 투자의 전제 조건은 계산이 가능해야 돼요. 계산이 불가능하면 그거는 가치 투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형 주식이라는 이제 이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까 서두에 설명하신 것처럼 채권이라는 것이 픽스드 인컴이에요. 그러니까 픽스드, 고정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예상하기가 매우 쉽다는 거고, 이걸 주식에 적용하면 그 회사가 벌어들일 이익이나 혹은 미래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이 높은 그런 주식을 채권형 주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이 추구하시는 그 가치 투자라는 것도 결국은 나의 예측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만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다짐 같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거죠. 그죠?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 빼버리죠. 관심도 없고. 그렇죠. 근데 저는 좀 생각이 조금 다르긴 해요. 이게 이제 물론 저도 가치 투자를 존중하고 하긴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가치가 왜 변하는지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미로 하시려면, 예. 가치가 이제 세상이 변하면서 가치가 변하는 게 있고, 그럼 우리가 또 이제 아까 수익 가치, 자산 가치 얘기하셨지만, 뭐 그걸 또 이제 굳이 말하자면 성장 가치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성장하는 것 자체가 갖는 가치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에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저의 가치를 평가할 수도 있고, 네. 제가 받는 월급을 통해서도 평가할 수 있지만, 나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그걸로 저를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월급을 얼마 받는 거 가지고 저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계속 어떤 가치는 있으니까. 그는 반드시 제가 가지고 있는 유형 자산이 아니고 네. 무형 자산일 거고. 네. 그래서 그 무형 자산이 제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그러니까 사업을 해보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은 게, 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가치가 올라가는지 여부가 되게 저는 관심이 많고. 근데 그거를 그대로 이제 기업에 적용해 보면 기업도 그 본질, 그러니까 매출을 일으키느냐, 혹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 말고 네. 그 회사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가치가 높아지는 이제 그런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무형 자산으로 이어지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무형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는 다 다르다. 달라요, 맞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가치는 요것밖에 없다. 요게 가치지 다른 거는 아무 소용없다. 네, 그렇게 하는 근데 거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충분히 이 방식을 통해서 뭐 매년 3%, 4%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할 필요가 없죠. 이런 방식이면 매년 15% 평균적으로 15%이고 다른 방식보다 훨씬 변동성이 적어요. 마음이 편해요. 그죠? 예, 왜냐하면 픽스드 인컴은 아니지만 대충 픽스드 인컴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15% 정도의 수익에 가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기대 수익률에 비해서 위험이 상당히 적은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이 방식이면 충분한데 왜 그렇게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미래 AI 지능이 AI가 어떻게 되고 배터리가 어떻게 되고 그거 왜 왜 난 그거 골치 아파 안 해. 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할래 편하게. 그래도 15% 정도면 10년이면 4배가 되는 네. 그 속도거든요. 그러면 내 재산은 적지 않아요. 10년이면 4배가 되는 게 대충 보이는데 그렇게 신경 쓰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재미를 느끼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 첫째는 뭐냐 하면 룰렛이 더 재밌어요. 그치. 예, 그리고 재미를 느끼면서 하는 투자는 진짜 투자를 못 해요. 사실 제가 주장하는 투자는 저는 내 재산의 대부분이 주식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적어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기 재산의 3분의 1 이상은 저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 자산의 한 부분, 내 부의 상당 부분이 주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재미로 하니까 한 10분의 1도 못 하는 거예요. 뭐 좀 깨져도 뭐 괜찮아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주식으로 의미 있는 부를 증가시키지 못하게 되거든요. 주식 투자 이거는 우리 그냥 경제 생활의 일부지 재미를 위한 놀이 활동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채권형 주식이랑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제 확실성, 예측 가능성이라는 네. 측면하고 네. 그리고 이제 컨빅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신뢰, 네. 자기가 네. 생각할 수 있는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컨빅션을 얼마나 갖느냐의 이제 싸움인 거고. 그렇죠. 이렇게 교수님 말씀하신 것은 가치에 대한 이런 고민에서 깊은 네. 고민에서부터 나온다. 네. 그래서 이제 얘기 들어보면 교수님은 거의 포트폴리오의 80% 이상이 금융주로 있으시다고. 제가 투자를 한 이후 상당 부분이 계속 거의 금융주죠.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한 자산에 많은 돈을 태우려면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내가 모르는 데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금융업에서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금융업의 메커니즘은 좀 안다. 두 번째는 쉽다. 금융업이 다른 AI나 배터리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2차 전지. 네, 그리고 또 그동안 또 많았잖아요. 바이오. 맞아요. 이런 건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하. 그런 것보다 금융은 돈 넣고 돈 먹기 뭐 약간 쉽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예측 가능한 기업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해왔고 하다 보니 계속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요즘에 보면은 이제 해외 부동산에 대한 이제 걱정들이 많아요. 이런 거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자산은 있으나 그게 진짜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혹은 부실 자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평가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작년에 이제 SVB 은행 사태도 결국 그 이슈였잖아요. 미실현 손실, 그러니까 이제 실현되지 않았지만 손실은 손실인데 그게 이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싼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금융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집중해서 보게 되죠. 예, 보게 그렇죠. 되는데 그 은행의 위험에 대해서 네네. 계속 그 이슈가 제기가 되고 있죠. 부동산 PF 문제,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해외 부동산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럴 때 그 대출의 안정성 문제, 뭐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그렇게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게 맞고요. 그거를 나름대로 계산을 해요. 근데 부동산 PF는 어느 정도의 최악의 상황에? 최악의 상황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냥 최악의 상황이야 이러면 사람들은 막 팔고 싶거든요. 맞아요. 근데 가치 투자자들은 최악의 상황일 때 얼마 손해 보는지를 계산해봐요. 최악의 상황이야라는 것 때문에 가격이 이만큼 빠졌는데 가격 한 요만큼만 빠져도 되는데 왜 이만큼 빠졌지? 더 살 수가 있죠. 살 수가 있게 되고 그런 부동산 PF 문제, 대출의 부실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최근까지도 계속 저평가가 지속되어 있고 그런 문제들이 위기로까지 그러니까 그 회사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가냐 안 가냐 문제를 실제는 봐야 되고 근데 그거는 채권 투자를 계속 해보면 많이 늘게 돼요. 채권은 투자를 해서 안 망하면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만기까지 그쵸. 안 망하면. 그래서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을 좀 더 많이 틔워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고 투자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손절할 것인가 정말로 그게 더 위험하다면 위험하다면 저는 매도할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해 봤을 때 아무리 많아도 모든 은행 지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자산들 아무리 망해도 5조 이상은 안 터질 것 같아요. 5조. 네.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나? 뭐 1년에 수익이 얼만데.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제 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좋은 게 얼마나 반영돼 있느냐의 그렇죠.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중요한 질문은 좋냐 안 좋냐가 아니에요. 안 좋아요. 그거 몇 년 전부터 저는 그 위험을 알고 있었어요. 그 해외 부동산 투자할 때 우리나라 부동산 너무 사랑하는 우리나라 금융기업들이 그러니까요. 금융기업들이 해외에 살 때 해외에 그걸 팔고 매각하고 그때 보면 어떤 물건이 나오면 우리나라 기업끼리 경쟁을 하고 했고 다른 나라 투자자는 저걸 왜 저렇게 경쟁하지?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저분들 나중에 좀 고생하겠네 이런 생각도 한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전문가들 중에서는. 그런데 이 회사들의 이익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건 확실하지만 그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걸 반영해서라도 더 싸다면 결국 더 싸다면 이런 거고요. 외화 자산 비중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투자 자산의 10%는 외화 자산으로 보유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요게 제가 뭐 한 10년 넘은 책에서 내 투자의 기본 원칙, 제 포트폴리오 기본 원칙의 한 부분이에요. 네. 외화 자산은 10% 이상. 그거를 얘기할 때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떨어져 있을 때예요. 많이 안 했을 때. 예, 그때 제가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무 원화에만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시스템이 잘못됐을 때 아니면 전체 주가가 떨어져 있을 때 이럴 때 너무 위험하다. 그 위험한 정도를 어느 정도 회피할 수단으로 외화의 자산을 그 정도 적어도 10% 이상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네. 그게 굉장히 참 요긴해요. 지금도 유효한가요? 아니면 지금은 어느 정도 비중이 적당할까요? 지금은 많이 하니까. 지금 많이 하는데 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는 저는 한국 주식에만 투자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채권과 뭐 환 같은 거 그런 거는 10% 이상 계속 보유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돈을 투자할 때 자산을 투자할 때 10% 이상은 적어도 외화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 이상은 해야 된다. 일반 분들은 한 20%, 20%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부동산 자산까지 다 포함한 다 겁니다. 포함해서요. 예.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죠. 나는 왜 해외 주식 얼마나 하고 있다. 아마 이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해외 주식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일 거예요. 아마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는 훨씬 많긴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근데 각자가 생각하는 비중이 다 다를 것 같긴 해요. 적당한 맞아요. 수준도 다르고요. 근데 아마 그 부분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마 이제 내가 원화를 얼마나 써야 되느냐,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부분이 또? 너무 네. 많죠.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자기 자신의 캐시플로우 그 플랜도 굉장히 그쵸. 중요하고 기대 수익률도 중요하죠. 기대 해외에 수익률. 무조건 그쵸.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니고 해외 어떤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충분히 높은지 우리 국내 주식과 비교해서 그쵸. 국내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가치 차이가 있는지 뭐 그런 부분도 봐야 될 거고요. 그 환 투자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투자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돼요. 어떤 거 하면 뭐 만약에 어떤 분이 자녀가 미국에 유학 가고 싶다. 아니면 뭐 일본에 유학 가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엔화나 달러의 가격이 오르는 것이 위험이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우리 애가 미국에 유학 가고 싶으니까 쌀 때마다 미국의 달러를 보유하는 것이 달러로 표시된 무엇인가를 그죠? 무엇인가를 보유하는 것이 그 위험에 대한 해지하는 거죠. 하는 거죠. 혹시 달러가 비싸지면 미리 사놓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는 좀 전기비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하. 내가 앞으로 쓸 그리고 내연 자동차 좋아하니까 기름값도 많이 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저는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한 3천만 원 나오더라고요. 평생 쓸 기름값.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 정도 계산을 해보고는 기회가 있을 때 기름값이 쌀 때, 유가가 쌀 때 기름에 대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는 거. 그러면 이거는 투자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해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런 식의 투자가 상당히 필요한 거고 외화에 대한 투자도 우리나라 경제가 만약이라도 안 좋아졌을 때 네. 전체적으로 네. 이럴 때는 외화가 상당히 이제 달러 안전막이 되어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투자하는 그런 고려를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위험이 무엇인가.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이런 게 좋아요. 수출 기업에만 하는 게 아니고 수출 기업과 내수도 하고. 그렇죠. 수입 기업을 좋은 것들을 병행하는 투자가 덜 위험하죠. 뭐 미국 이야기, 달러 얘기 살짝 나왔으니까 이제 연결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면 미국하고 한국이 기준금리가 역전된 지가 좀 됐어요. 네. 이제 뭐 한국은행 총재님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괜찮은 거 맞아? 뭐 이런 생각도 좀 하실 것 같고요. 이거 계속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심지어 요새는 미국에서 이거 우리 중립금리 올라간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네. 이 얘기는 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좀 무섭게 다가왔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큰 나라인데 우리나라보다 잠재 성장률이 높다고? 야, 그러면은 이 금리 차이가 계속 유지된다고 사람들이 확정적으로 생각해버리면 미국 자산이 훨씬 낫겠는데?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게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도 계속 평소에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있죠. 생각하세요? 예, 있고요. 환율도 아까 뭐 다른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와 요인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일단은 중요한 문제예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다행히도 지금 한국은행 총재님은 이걸 이해하고 계세요. 이걸 이해 못하는 총재도 계셨어요. 과거에. 네. 누군지는 말씀 안 할게요. 한때 지금 하는 총재님 진짜 잘하시는 거죠? 그거를 저는 거의 99% 이상 신뢰를 하고 있어요. 하는 총재님. 이때까지 네. 이렇게 괜찮았던 총재가 있었던 적은 없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채권 투자하시면서 이런 거 경험 많으셨을 거야 아마. 네. 이거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금리가 이게 예상하지 않은 뭐 모습으로 변하는지 이런 게 있었을 거야. 아마. 옛날 채권 시장에 있을 때 어떤 총재님은요, 별명이 깜빡이였어요. 깜빡이. 네, 좌측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핸들 꺾는 그런 분도 계셨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시장과 이게 유연한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해서 저도 이번에 임창용 총재님이 하시는 이야기 말씀 한마디가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와 되게 멋있다라고 했던 게 있었는데요.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서 네. 왜 자꾸 정부의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을 받으시고 하는 총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은 아니 왜 정부가 하는한테 영향받는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이야, 이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이 보고서 때문에 네. 정부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왜 생각 안 하세요? 막 가계부채 이번에 나온 보고서 때문에 정부도 영향 줘요. 이 왜 정부 가서 하는 얘기 정부의 독립성 얘기하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저도 지금 아주 신뢰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그나마 받쳐주고 있는 분이 이분이 중심을 잘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네. 또 일부 많은 분들이 지금 꽤 오랫동안 금리 동결을 맞아요.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대한 좀 비판이 있더라고요. 야, 아무 짓도 안 하고 계속 월급은 얼마씩 받네? 뭐 이런 분들 계시고 그쵸. 한데 이렇게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큰 액션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액션이고 지금은 제가 봐도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이제 왜 안 올리냐? 미국 금리가 5%인데 우리는 3.5다 이러면 그래서 자금이 뭐 이동이 되고 이런 것도 다 이 책에도 있어요. 그 말. 그 말을 믿고 한번 정책을 잘못 펼쳤다가 우리나라 골로 갈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몇 달 안에 그거를 다시 수정을 시켜서 살아났지만은 그런 적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금리 차이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그 교과서에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 교과서와 현실은 좀 다르죠. 실제 이 시장은 너무 다르거든요. 그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채권을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한 250조. 아 외국인이? 예, 외국인 투자자인데 우리나라의 채권 250조고요.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한 750조. 대략이요. 750조. 대략. 네. 그 정도. 30%, 35% 정도. 그래서 네. 주식이 3배가 높죠.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에 어느 자금이 더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주식을 영향을 많이 주식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금리 차이 여기 있는 250조의 채권은 사실은 금리 차이하고는 상관없는 돈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여러 나라들의 환을 보유를 하듯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어차피 안 팔 것들인 거죠. 그렇죠. 어떤 그런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의 그 채권을 그렇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들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여기에 상당 부분이에요. 이자율 때문에 우리나라에 적극 투자하는 그 규모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오히려 주식은 무조건 들고 가야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빠졌다가 들어가는 이런 규모가 더 큰 거죠. 그런 상황에서 환율을 볼 때는 오히려 주식 시장 그리고 경제 전반 우리 경제가 얼마큼 강하냐 약하냐 금리 올렸다가 우리 경제가 박살이 나면 환율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금리 따라가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 예,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것도 또 웃기는 일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지금 보는 게 우리나라 가계대출이거든요. 가계대출을 수년 전부터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 보고 있었고 이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또 민간 대출을 또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신용을 늘리겠다는 거고 그 말은 뭔가 하면 외국인들한테는 야 이제 한국 맛이 가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할지 몰라요. 그러면 돈이 또 빠져나가서 환율이 지금보다도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는 가만히 있는 게 맞아요. 함부로 그걸 뭐죠? 경거망동하지 마. 경거망동하지 마라. 예, 그게 저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좀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이에요. 과거처럼 쉽지 않은 게 과거에는 엔화하고 달러하고 같이 움직였거든요. 달러가 강해지면 엔화도 강해지는데 지금은 달러는 강해졌는데 엔화가 약해졌어. 전체 경제를 저는 제2의 보호무역 전쟁이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그죠? 뭐 알리백이나 탄소 중립 그리고 뭐 IRA인가요? 예, 그런 것들을 보조금을 엄청나게 주죠. 그런 걸 통해서 지금 보호 무역을 지금 뭐 각 나라들이 하고 있어요. 각 나라들이 하고 있는데 이 또 일본은 엔저를 계속 유지하고 심화시키고 그걸 또 미국이 용인을 하네. 가만 놔두죠. 가만히 놔두고 있어요. 이런 상황은 정말 우리한테는
안 좋죠. 악조건이에요. 안 좋은 그런 조건인데 재정부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지금 한국은행하고 정말 모든 그 머리를 맞대서 고민해야 되는 이런 난제 속에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한국은행은 그 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 잘하고 있다. 네, 그렇게 이런 생각합니다. 얘기네요. 네. 네. 오늘 좀 그 교수님하고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채권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그러니까 무작정 어쨌든 따라하기 뭐 이런 건데요. 네네. 아직 채권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얘기해 주신다면 채권을 왜 투자해야 되는지, 채권 투자란 네. 개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이유를 뭐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그 예금 투자하시는 분들 네. 예금에만 하지 마시고 채권 한번 보시라. 예금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그런 채권들을 그런 건 주로 단기 채권들이에요. 네, 1년짜리 채권, 네, 2년짜리 채권들인데 1년짜리 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그런 것들이 꽤 있거든요. 1%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1% 차이가 평생 가면 이것도 상당히 복리로 큰 그 원리금 차이가 나거든요. 네. 여기 복리 효과를 설명하는데도 그런 게 있지만은 그런 작은 금리 차이도 오래 지속되면 큰 부의 차이가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차이라도 계속 조금씩 더 높이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채권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입맛에 맞는 만기, 입맛에 맞는 위험도에 대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3개월 25일 남은 채권이 필요하다. 그 가까운 채권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 증권사들을 네. 검색을 해보면 네. 예금은 없잖아요. 주식도 뭐 그런 게 힘들잖아요. 1년 2개월 25일 뒤에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찾아서 자기 필요성에 따라서 그 할 수 있는 그 무궁무진한 그런 상품들이 있다는 거. 일종의 DIY 같은 거네요. 그죠? 자기 맞아요. 스스로 만드는 거네요. 예, 은행에 있는 기성품이 아니고. 기성품이 아니고 이미 나와 있는 것 중에 나와 가장 맞는. 적합한 거를 찾기가 이제 좋은 거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조금 전에 그 위험을 어떻게 회피하느냐. 아까 뭐 어떤 걸 얘기했죠. 환율 같은 위험을 것들, 해지하냐? 해외 자산에도 좀 투자를 해야 돼요. 이런 모든 데 해외 위험 분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채권 자산이 유일하게 근데 여기에서 요 채권은 뭐냐면 장기 채권이에요. 한 적어도 5년 이상 되는 채권들. 이런 채권을 투자를 하면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경기가 좋을 때는 주식도 오르고 뭐 부동산도 오르고 또 뭐 임대료도 오르고 그리고 우리 애들 취직도 잘 되고 뭐 좋은 것밖에 없잖아요. 뭐 그런 데는 괜찮은데 경기가 나빠지면 이 모든 것들이 안 좋아질 때 가격이 오르는 유일한 자산이 거의 유일한 자산이에요. 유일한 자산이 장기 채권이다. 금리가 하락하면 그 하락한 만큼의 만약에 1% 하락했다. 그러면 1% 곱하기 뭐 10년짜리 채권이면 10 곱하기 10 해서 한 10% 정도 이익을 내고 뭐 그럴 수 있는 것이 채권이다. 경기가 안 좋을 때에 대비한 위험 해지 분산 투자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저는 이제 그거를 이 책에서는 우산과 소금 효과, 그러니까 우산 장수, 소금 장수 얘기 많이 듣죠. 네네. 그 효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채권은 마치 우리 포트폴리오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3년 전처럼 금리가 0%대가 있고 1%대가 있고 2% 뭐 초반 2%대가 있고 이렇게 이건 채권이 아니야. 채권의 기본은 어떤 적당한 수익률을 줘야 돼요. 이자 수익률을 줘야 되는 게 채권의 특성인데 과거 채권 금리가 너무 낮아서 채권이 채권의 역할을 못하는 때가 있었어요. 금리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랬어요.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의 역할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이자를 줘야 되고요.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러면 하락할 여지가 있어야 돼요. 하락할 여지가 어느 정도 있어서 그 자산 가격이 상승할 그런 그 두 가지 룸이 있어야지. 그 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채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금리가 낮을 때는 그때는
뭐 주식으로 따지면은 막 너무 버블버블 할 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채권이 소금 역할을 못 해요. 그럴 때를 빼고는 웬만하면 채권하고 주식하고 병행해서 투자를 하면 좋은 그 위험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네. 채권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채권 투자에 대한 개념은 아셔야 된다. 아, 맞아요. 채권 투자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지 자산 투자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되는 거고요. 채권에 대한 개념을 안다는 거는 조금 전에 가치 투자를 얘기할 때처럼 어떤 뭐가 싸다 비싸다를 얘기할 수 있죠. 네, 길이를 재는 줄자가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이 줄자 없이 집을 지어봐 그러면 눈대중으로 집을 짓는 거랑 맞아요. 줄자로 재서 집을 짓는 거랑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줄자 하나 가지고 계시라. 채권 투자에 대한 개념은 알고 계시라. 안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채권에 대해서 그래서 공부해보겠다, 투자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채권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이 책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가치에 대해서 좀 토론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나중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